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15년간 이어져 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감시 메커니즘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미일 주도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7개월 만에 MSMT가 북러 군사 협력을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적어도 한 대 이상의 판치르급 이동식 방공 시스템 전투 차량을 이전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 건넨 무기 체계의 종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하고 유도 성능 개량도 지원했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아울러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무기도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 개 이상의 포탄과 관련 물자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 발을 이전했고 세계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도 이전했습니다. MSMT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등 11개 MSMT 회원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확산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 17,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는 한 달 동안 이 지역의 산림 약 20만 헥타르가 불에 탔고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 규모의 3배라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번 산불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 총 134개 산불이 발생했고 절반은 계속 확산 중이며 이 석유 생산 거점인 엘버타주 포트 맥머리 인근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원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탄소 감소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의 추진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기재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엔 탄소 크레딧 발행, 국제거래 촉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서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탄소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산간마을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주민 대부분은 미리 대피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의 90%가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 거대한 먼지 구름이 산 아래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얼음 덩어리와 흙, 암석은 산간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시각 수요일 오후 알프스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 마을의 주택 90%가 흙더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Das unvorstellbare ist eingetroffen, während praktisch das Dorf, das sichtbare Dorf verloren.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을 뻔했지만 빙하의 움직임을 감시해온 경보 시스템이 피해를 줄였습니다. 마을 주민 300여 명은 일찌감치 9일 전 미리 대피했습니다. 다만 60대 남성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알프스에선 2017년에도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숨지는 등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빙하 아래 수천 년 넘게 얼어있던 땅, 영구 동토층이 녹아 집안이 불안정해지고 산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Worst-Case-Szenario geschehen. Das bedeutet, die 3 Millionen Kubikblöcke, die auf den Gletscher gegangen sind, sind alle unten gekommen mit dem Gletscher.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빙하 붕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 중인 사전투표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 충청 지역을 찾아 관광산업 정책 등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며 오늘부터 90시간 전국 논스톱 유세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검증을 주장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청년 직장인들을 만납니다. 12상 비상겸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조만간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검찰도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 경찰은 어렵게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이 끼어드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지난달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다 내수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수출 기업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려울 거란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어떤 상황인지 또 금리 인하 배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보니까 금리 낮춘 거가 지난 2월이었는데 지금 석 달 만에 또 낮춘 건데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네. 딱 하나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보시다시피 내수 소비도 안 좋고요. 그리고 미국발 관세 때문에 이 수출도 안 좋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 기관마다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요. 지난해 10월 이전엔 이 기준금리가 3.5%였는데 10월부터 이번까지 4차례 내려서 2.5%가 됐습니다. 2월에 내리기 전에도 좀 빨리 내려야 하지 않겠냐 의견이 금통위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내수 상황이 안 좋긴 했지만 환율하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경제 전망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이게? 네, 일단 성장률 자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어제 기준금리 말고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치도 내놨는데요. 석 달 전만 해도 1.5%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0.8%, 거의 반토막 난 데다가 0%대입니다. 지금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수출 충격이 완화된다고 해도 0.9%에 그칠 거라고 봤습니다. 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요. 우리 국책연구기관 KDI도 0.8%로 전망을 했고요. IMF도 기존 전망에서 반토막인 1.0%로 전망치를 최근에 수정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장률 전망이 이제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결국 내수가 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가장 부진한 부문을 보면요. 바로 건설입니다. 이 성장률이 이렇게 급락한 요인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석 달 사이 조정된 이 성장률을 보면 0.7%가 날아간 셈이잖아요. 그 가운데 0.4%가 건설업 탓이었고요. 민간 소비 부진까지 해서 0.5 이상이 국내 요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내수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가 어제 또 나왔는데요. 네.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분기에 가구당 소득하고 지출을 조사해 봤더니 이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은 2.3% 증가했는데 네. 실질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 0.7%였습니다. 아니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출을 줄였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 마이너스 0.7%는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로 감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지금 보통 소득이 늘면 더 쓸 것 같은데 왜 줄었을까? 그리고 또 어디서 이 돈의 씀씀이를 줄였을까? 이런 부분 궁금한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감소한 세부 품목들을 봤더니요, 이런 주거비, 이런 필수 품목들을 줄이진 않았어요. 네. 그럼 뭐가 줄었냐? 이 자동차 구입 12% 줄었고요. 항공요금을 비롯한 이 기타 운송 비용 13% 줄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 부문을 크게 보면 2.5% 지출이 늘긴 했지만 네. 그중에 숙박비만 보면 6.8%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신발도 4.7%, 주류, 담배도 4.3%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인다. 우리가 뭐 흔하게 뭐 지갑을 닫는다, 뭐 네. 허리띠를 뭐 졸라맨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네. 그런 소비가 좀 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노리고 있는 그 목표치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 0.25 내린 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하겠다. 이런 기조를 이어나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경기 부양, 뭐 내수 진작 뭐 이렇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딱 좋은 것이기만 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걱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환율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이미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만 여기서 더 내리면 달러 자산이 미국으로 쏠려서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전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은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유 들어보신 것처럼 부동산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건데요. 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 1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격이 지난주보다 0.16% 올랐고요. 이른바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구, 송파구 아파트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도 있겠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따른 기대감 또한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바 F4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그리고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을 계속 점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국내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뭐 큰 거는 뭐 모두 다 알고 계신 건데 네. 그래도 수출이 좀 잘 되면은 뭐 이런 부분 좀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까지 대미국 수출, 특히 미국으로 많이 갔던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네. 문제는 아직까진 관세 오르는 데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재고들이 속속 소진되기 시작하면 이 영향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어제 한국은행에선 자동차 수출이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25% 관세율, 지금 관세율이 협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유지된다면 대미 수출이 앞으로 4%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한국타이어 등을 거느린 한국엔컴퍼니의 조현범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규모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조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줬다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개인 사용한 5억 원대 법인카드 대금과 함께 이사 비용 등을 계열사에 떠넘기고 개인 용도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원자재를 비싸게 사들여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입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국제 마약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점점 더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당 바닥에 상자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화물선에서 적발된 코카인입니다. 무게는 1.7톤,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 조직은 페루 공해상에서 화물선에 코카인을 실은 뒤 한국과 일본, 중국 해역에서 이른바 해상 던지기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1억 원씩 받기로 한 엘선박 선원 4명의 도움으로 마약 카르텔 조직원 10명에서 15명이 해당 선박으로 승선해서 마약 운반에 연루된 필리핀 선원 8명 가운데 4명은 구속됐고 해외에 있는 4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번과 같은 해상 마약 밀수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해경에 적발된 해상 밀수만 연평균 600건 이상, 적발된 인원도 1,800명을 넘습니다. 지난 10일 부산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720kg도 남미를 출발해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이 시도됐습니다. 항공기보다 검색 등이 덜 까다로운 해상 항로가 마약 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항만의 보안 인력과 검색 장비가 부족해서 단속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해상을 이용하는 그러한 추세가 급증하고 있고 해경과 세관은 전담 인력 등을 투입해 마약 밀반입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마약 조직의 밀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가짜 계정 수백 개를 만들어 운영해온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계정들은 모두 여성 회원인 척 속이며 남성 회원들의 유료 결제를 유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서 데이트할 상대방을 찾고 중개해주는 앱 아만다입니다. 가입만 무료고 이후엔 단계마다 돈이 듭니다. 상대방 프로필을 열람하고 호감을 표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려면 매번 리본, 즉 유료 사이버머니를 써야 합니다. 유료 결제로 아만다가 버는 수익은 연간 30억 원 남짓. 그런데 아만다 운영사는 2021년 10월부터 약 반년 동안 가짜 계정으로 기존 회원을 속여 수익을 높여왔습니다. 타이완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을 도용하고 나이와 키 등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짜 계정으로 남성 회원 1000여 명의 프로필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사이버 머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운영엔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디어 접속을 해서 글을 써라, 뭐 하트 뭐 해라. 매일매일 한 명당 30번, 60명 이렇게 보내라 이런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짜 계정이 더 돈이 되니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계정을 관리하라는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속 찌르기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속 찌르는 데만 해도 2,000원, 3,000원이 나가는 부서였어요, 시속. 운영된 가짜 계정은 270여 개, 속은 남성 회원들이 더 쓴 돈은 23억 원이 넘습니다. 여성 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당시 운영사 테크랩스는 또 다른 데이팅 앱 너랑 나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앱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화 써니의 강영철 감독이 신작 하이파이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재용, 라미란 등 5명의 스타가 한국형 어벤져스로 출격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박보람의 유작이자 비밀을 간직한 세 여자의 로드무비 내가 누워있을 때와 스칼렛 요한슨, 톰 행크스가 전하는 묵직한 블랙 코미디 패니키한 스킨도 이번 주 관객들과 만납니다. 개봉 영화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문의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5명.
기증자가 누구길래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생각지 못한 초능력을 얻게 되고 의기투합해 팀을 결성하지만 귀천한 몸들 나한테 바치라고. 함께 이식받은 사이비교주 영춘은 특별한 능력을 빼앗기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저씨, 저 오빠가 악당 같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오빠고 나는 아저씨지? 잘생겼잖아요. 과속 스캔들, 써니 등 흥행 역사를 써온 강영철 감독의 첫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매우 평범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초능력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팀원이 구성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한 발짝이라도 더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저희에게 많은 울림을. 함께 길을 떠나게 된 세 여자. 여행 가는 거 같고 좋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각자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나는 여기 온 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 때문에 기분만 나쁘잖아.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껏 아파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2030 여성들의 사회적 현실과 삶의 무게를 섬세하게 담아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더 이야기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힘듦이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가고